방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앞서 특정 조건을 달아놓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치인과 관료들이 우리의 촛불혁명에 대해 굉장히 존중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주 국방을 향해 시동을 건 셈이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당 윗선을 줄줄이 불러 조사합니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미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안철수 전 대표를 50분 동안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사건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예고돼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도쿄도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에 도전장을 내민 고이케 현 도지사 측이 이기면 일본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간 미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북핵 접근법에 한미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미리 정해놓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미 마지막 일정은 동포 간담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앞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들어가기 위한 특정 조건을 달아놓는 게 현 단계에선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의 조건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정중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전 동포 간담회에서 촛불의 힘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촛불 혁명을 존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정유민 기자입니다. 첫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을 동포들은 큰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외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어준 동포들의 염원으로 출범했고 그 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촛불혁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해 주었고 또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저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미화 씨를 언급하며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김미화 씨가 우리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방송인 1호라는 거 잘 아시죠?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인이 한국계인데다 태권도 등 한국사랑이 각별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 옆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정림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은 연합 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주도에서 자주 국방을 향해 시동을 건 셈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우리가 연합 방위를 주도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계획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정진해 갈 것입니다.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 방위의 틀을 다시 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도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한미는 애초 2012년 4월로 정했던 전작권 전환을 계속 미루다 시기를 못 박는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군사 능력인 킬체인과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그 조건인데 당시 사실상 기약 없이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은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 등 방위력 개선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7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사 부대를 통폐합해 지휘관수를 줄이고 병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개편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국방 예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엔 한미 FTA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 이어서 이미 협정이 만료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미 FTA엔 만료 시한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최우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합니다. 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 as we speak with South Korea, and hopefully it will be an equitable deal. It'll be a fair deal to both parties.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양측 간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엔 또다시 그 무역협정이 2주 전 만기가 도래했다는 말도 했는데 한미 FTA엔 만료 시한이 없습니다. 공동선언에서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강조됐을 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재협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물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상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보단 우리에게 더 커 재협상은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미국 측 불만의 핵심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선에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한미 FTA 재협상으로 곧바로 간다. 이건 조금 현실적이지도 않고 좀 대상이나 범위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기업과 함께 공동 대응책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한미 정상회담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도대로 합의가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본 게임은 사실 이제 북한과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한미 공동 성명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이 네.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한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사안 등에 대해서 남북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예. 인도적 차원의 대화부터 시작을 해서 비핵화 대화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추석이 10월 4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인 8월에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 물지훈련이 끝나고 나면 네. 10월 추석을 앞두고 9월에 추석 기획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일정 말고 물 밑으로 네.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비핵화 협상안을 놓고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사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드는 사실 합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양상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중국이 혹시 철회되지 않느냐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며칠 뒤에 이 독일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부분이 한미일의 삼국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단둥은행을 제재한다거나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다거나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는 양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이 강조되는 것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다시 좀 크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조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약 50분간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5월 초 대선 직전 안 전 대표가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 조사 내용입니다. 또 지난달 24일 이준서 씨를 만났을 당시 정황, 25일 이유미 씨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받은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안 전 대표와 최근 귀국한 장병환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장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발표를 해야죠.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오늘 조사에서 의혹 제기 사전 인지는 물론 이유미 씨와의 연관성도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조사 결과는 다시 한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도 속았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면서 이번 사건과 당 지도부 간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한편 검찰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당 윗선을 내일 줄줄이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유미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이유미 씨에게 조작을 종용했는지 또는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분석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단독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대선 하루 전날 사실대로 말하면 당은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BS 취재진에게 당시 사실대로가 무슨 뜻인지 몰라 물었지만 이 씨가 얼버무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조사에 이어 오후에는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피고발인으로 잇따라 소환됩니다. 역시 조작 개입 여부와 조작된 제보가 5월 5일 공개되기까지의 검증 소홀 경위가 주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폭로에 앞장선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미 씨는 오늘도 오후부터 7일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당 관계자들을 줄 소환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반려견을 위해서 선풍기를 켜놓고 외출한 주인의 배려가 화를 불렀습니다. 선풍기에 불이 붙어서 반려견도 죽고 이웃들은 연기를 마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용인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거실에는 검게 탄 선풍기와
죽은 반려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 4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인 부부가 오전에 외출하면서 반려견이 더울까 봐 선풍기를 틀어놓았는데 전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소속 25살 A1병이 검거됐습니다. A1병은 만취한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추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남성이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그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제압을 한. 경찰은 A1병을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회색 승용차가 편의점 유리창을 뚫고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 부축을 받으며 운전자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합니다. 본사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입니다. 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고 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횡령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이미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맹점 간판을 사촌의 회사에서 비싼 값에 제작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매장 인근에 일부러 직영점을 내 보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 상대 갑질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내일 소환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나라 땅인 국유지에 심은 대나무에서 뿌리가 뻗어나와 개인 땅에 있는 조상의 묘를 망가뜨린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JTBC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상을 모시고 있는 묘자리인데 어린 순들이 마구 솟아나 엉망입니다. 바로 옆 국유림에서 뻗어온 대나무입니다. 저 건너편이 바로 나라 땅입니다.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땅을 한번 파봤더니 대나무 뿌리가 꽤 굵은 뿌리가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파내도 이내 다시 넘어올 걸 알기에 묘지 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대나무는 국유림 속 국가 자산이라 손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를 넘어서 저쪽까지 가는 그런 정도라면은 뼈를 휘감고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대나무 주인인 산림청이 한 일은 경계 부근에 대나무 밑동을 잘라내 제초제를 뿌리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국가한테 책임이 있느냐면 이제 그거를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법률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 사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해 뿌리의 제거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주인은 맞지만 땅속 뿌리 사정은 알 바 없다는 국가의 무책임이 조상 묘와 함께 자손의 마음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장현입니다. 오늘 비는 해갈에 도움이 됐지만 강원도에선 행락객들이 폭우로 한때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소형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외주를 타고 계곡을 건넙니다. 강원도에 내린 폭우에 등산객 1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발이 묶여버린 펜션 투숙객들은 구조보트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장대비가 논과 밭을 적시자 농부의 손이 바빠집니다. 비가 여태 안 오다가 가물다가 이제 저기서 빌 맞고라도
넬로고 나왔습니다. 강원 평창 126mm, 춘천 88, 경기 가평 81, 충북 청주 62 등 중부지방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몰려오면서 장마 전선을 발달시킨 겁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선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일주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3호 태풍 남마돌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약한 소형 태풍인 남마돌은 내일 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난 뒤 모레 일본 내륙으로 향하면서 점차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 제주 남쪽 먼바다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제주 내륙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끊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하던 일도 못하게 돼 근로소득은 0원이 됐는데 보험금 때문에 재산가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전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7살 이은혜 씨는 중학생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 월급 105만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25만 원이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아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은 뒤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지 그게 너무 속상했죠.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을 주식이나 적금처럼 금융재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실업자가 됐고 치료비는 매달 400만 원 넘게 드는데 급여마저 끊긴 상황. 없기 때문에 저는 보험 그 하나를 그냥 어떻게든 부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것도 힘들게 벌는데 그걸 내가 어렵게 해서 했는데 그걸 받았다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담당구청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지침이나 법이 개정이 돼야지. 현재로서 그냥 기초 수급 그 지원으로는 어려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증 질환에 의한 보험금은 명백히 치료비에 쓰일 것이므로 금융재산에 산정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요즘 커피 전문점에선 냉커피나 주스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줍니다.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재활용되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마시고 난 뒤에는 컵을 분리해서 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주고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직장인들이 일회용 컵에 담긴 아이스 커피를 즐깁니다. 커피점은 씻을 필요 없이 버릴 수 있어 가게 안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도 일회용에 담아줍니다.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으니 재활용도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배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수거해 가시니까 그거 재활용 처리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가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쉴 새 없이 실려가는 각종 폐기물. 바쁜 손놀림으로 소재별로 따로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냉음료용 컵에는 아예 손을 대질 않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소재는 페트, PS, PVC 등으로 다양합니다. 재활용하려면 소재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작업자들이 컵 밑바닥에 표시된 소재명을 일일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숙달된 그 숙련자래도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거를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그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결국 냉음료용 컵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와 함께 소각장에서 태워집니다. 일부 대형 커피점들은 자체 수거를 하고 있지만 고객이 매장 밖으로 가져간 컵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연간 약 30억 개의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5% 미만의 일회용 컵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냉음료 컵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야생동물의 번식철인 요즘에 어미 잃은 새끼동물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졌다면 바로 구조해야 하지만 어미 안 보인다고 무작정 데려오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수로 안으로 구조대원이 들어갑니다. 애들 찾아지고 있으세요? 2마리 지금 구조했고요. 불빛을 비춰가며 수색을 한 끝에 고립된 새끼 오리들을 무사히 꺼내옵니다. 충남의 한 대학 빗물 집수관에 빠졌던 흰뺨 검둥오리 새끼 8마리입니다. 집수관 덮개 구멍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황조롱이 새끼들은 둥지에서 떨어진 뒤 구조됐습니다. 천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위험할 뻔했습니다. 지금 딱 5, 6, 7월이 번식기라서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풀숲에서 발견된 갓 태어난 새끼 고라니들. 잠시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낙오된 걸로 착각한 주민이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어미가 새끼를 숨겨두고 자신도 은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어미와 떨어지게 된 새끼들은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 잃은 새끼 동물은 해마다 전국에서 2,000마리가량 구조되는데 원앙과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미 잃은 새끼 야생동물이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데려가지 말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오늘 일본에선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도쿄도의회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도 진다면 일본 전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난 도쿄도의회 선거는 모두 127명의 광역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자민당이 도의회 제1당 자리를 놓치거나 공명당과 연합한 고이케 도지사의 지역신당 도민퍼스트회가 과반을 차지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각종 스캔들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총리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반기 밀고 나가려던 개헌 작업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선거 도중 불거진 여당 의원의 갑질 폭언과 이나다 방위상의 실언 파문으로 코너에 몰린 자민당은 비상 상태입니다. 都民のために仕事ができるかできないかを問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케 신당이 자민당을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신당이 이기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고이케 돌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私が強調したいのは超古い議会を新しい議会に変え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소통 부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아베 총리가 반전의 발판을 만들지 아니면 고이케 지사에게 일격을 당해 정치적 위기에 빠질지는 오늘 밤 자정 무렵 판가름이 납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새 지도부는 바닥으로 떨어진 당 지지율 회복은 물론이고 바른정당과 보수 주도권을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현장 투표가 전국 당원 선거인단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당은 이 결과에 오늘 밤까지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난달 30일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쳐 내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발표합니다. 신상진 의원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원유철 의원 가운데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가 됩니다. 새 대표는 앞으로 당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지만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최저치로 추락한 데다 선거운동 기간에 홍준표 전 지사가 마지막 TV 토론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후보들이 막말 공방을 벌이면서 여론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는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으면 물론 국민과 당원 앞에 서시는 게 두렵다면 왜 당대표에 출마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 여성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한 최고위원 4명도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른 바른정당과 보수진영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가구점에서 TV를 팔고 의류 매장이 밤에는 위스키바로 변신하는 공간 결합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돈이 되는 이색 동거를 한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가구 매장을 찾았습니다. 소파를 고르고 있는데 진열장에 놓인 UHD TV에도 눈길이 갑니다. 전자업체가 가구업체와 손잡고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를 할 때 가구도 보고 저희가 가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곳에서 저희가 다 맞춰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부엌 가구 매장에는 전자업체의 대형 냉장고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부엌 가구를 바꾸면서 주방용 가전도 함께 교체하려는 수요를 노린 겁니다. 두 제품을 함께 사면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이 부엌 가구 매장에서 팔린 가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수고로움을 좀 덜을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나 오븐을 그냥 단품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낮에는 남성용 의류와 잡화를 팔던 매장이 밤이 되자 위스키바로 변신합니다. 주 고객이 남성인 서로 다른 두 점포가 영업시간을 나누어 같은 매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형식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욕구, 다양한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매장 임대료 등을 아끼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이종 결합 마케팅은 불황 속 영업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범한 상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디자인을 통한 제조업 혁신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무게 490g, 손가락 하나로 들 만큼 가볍지만 120kg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 캠핑 의자입니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투자는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연결됐습니다. 아무래도 기능적인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좀 심미적인 욕구나 좀 더 색다른 제품들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전문 기업들도 성장세입니다. 디자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블랙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과거 제품의 포장, 상표 정도로 여겨졌던 디자인은 이제 첨단 기술을 소비자가 가장 사용하기 좋게 구현해주는 핵심적인 경쟁력의 요소가 됐습니다. 기술 장벽은 낮아지고 있고요. 고객의 요구와 희망사항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10년 전 6조 9천억 원 규모였던 디자인 산업은 2015년 15조 6,5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디자인을 미래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14% 수준으로 디자인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디자인 강소 제조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디자인 인력 양성과 함께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과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도 필요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구단이 4년 전 플레이오프 경기 전날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KBO의 미온적인 대응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 구단의 김승영 사장은 2013년 10월 심판 A씨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 사장은 두산의 전신인 OB에서 선수로 뛰어 친분이 있던 A 심판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와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O 규약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리그 관계자 사이에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 두산은 A 심판이 주심을 맡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이긴 뒤 한국 시리즈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승부조작 파문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두산구단의 자진신고를 통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고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 승부조작 시도가 아닌 A심판 개인의 금전 갈취로 판단해 징계 대신 구단에 경고만 했습니다. 구단 관계자가 1차로 돈을 송금했지만 두 번째 요구는 거부 판정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KBO는 지금은 해고된 A심판이 당시 도박 중독으로 여러 야구 관계자들에게 금전 요구를 했던 것을 감안할 때 김 사장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상벌위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부조작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았던 KBO가 심판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일벌백계 해 경종을 울리는 대신 조용히 넘어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그의 이름은 몰라도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사람.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 단독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아름답게 살려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글을 권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생수병, 칫솔부터 냉장고, 신도시 조경에 이르기까지 카림 라시드가 창조한 세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톡톡 튀는 형광색의 단순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의자와 소품들. 동시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작품 35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시드는 아름다움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ere a poor family, but every time he bought a product, he bought something very, very nice. Mass market products that were beautifully designed. That's a democratic design. 지금 이 순간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디자인이야말로 훌륭한 디자인이고 대량 생산 제품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Using some polymers that are derived from sugar are biodegradable even. It's essential that we are sensitive to all this right now.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꼽히는 라시드에게 보통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To own less but better. Number 2 is to have a connection with what you consume, that there's an emotional connection. I'd say number 3 is not to be afraid of color, enjoy color and embrace it. SBS 권혜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전용기 편으로 성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곧바로 의원들과 참모들에게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레이더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될 곳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중부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인천 등 경기 서해안, 충북 청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인 빗줄기가 더 굵어지면서 중부 대부분 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겠고요. 이들 지역에서 모레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도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3호 태풍 남마돌이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제주 남쪽 먼바다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요. 제주도 내륙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51만 6,017명, 올해 들어 어제까지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입니다. 관중 동원 1위 구단은 두산 베어스입니다. 바로 이 두산 구단 사장이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서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뉴스 보신 대로 몇 년 전 일이고 승부 조작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많은 팬들은 실망했고 또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